자,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선배들이 한 번씩 와요. 근데 선배들이 찾아오는 게 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이제 힘을 주려고 오긴 하는데 선배님들이 왜 오는 것 같아요? 자기 뭐 돈 들여가지고 막 선물도 사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밖에 나가면 반드시 이제 후배들하고 선배들 연결을 잘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은 중개사무소들이 뭐 다 공동 중개를 하니까 단독 중개가 없어요. 근데 같은 학원 출신끼리를 공동중개를 제일 많이 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믿을만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 출신이고 또 어떻게 중개업을 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물건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도 뺏어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격증 따면 신입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1년 동안 엄청 고생해요. 이 옆에서 좀 도와주는 소장이 없으면 아주 막 힘들어하죠. 물건 하나 받아놓으면 옆집 가져가 버리고, 사람 하나 받아놓으면 저 하나 가져가 버리고 막. 그게 안 뺏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도 그게 안 돼, 잘. 워낙 베테랑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같은 학원 출신끼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모임을 다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밖에 나가보시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인터넷 공부해서 학교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선후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현업에 나가면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심지어 소공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근무하다가 나와서 개공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배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후배님들이 나중에 합격하면 같이 잘 하자는 뜻으로 이제 홍보 역할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선배들 이제 명함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럼 나가시면 그분들한테 도와달라 하면 충분히 이제 중개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저분들도 이제 위에 지금 대선배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학원이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제 기운을 좀 잘 받으셔가지고 합격하시고, 자, 오늘 진도는 교재가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지난번에 뭐 저희들이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은요, 중개사무소에 이제 고객들이 찾아온다 했잖아요. 그럼 고객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 일반 중개, 전속 중개 기억나죠? 중개 계약했을 때 일반 중개는 불특정 다수의 실제 개공한테 의뢰했다가 가장 먼저 계약을 해주는 사람한테 보수를 지급해요. 전속 중개는 독점권이 있댔죠. 그래서 개공과 의뢰인이 의무사항이 있죠. 의무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반드시. 걔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를 받고 나면 매수인 찾아오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확인 설명해야 되죠. 그럼 확인 설명도 워낙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인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확인 설명 사항의 9가지 항목 외우셔야 돼요. 항목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중개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 작성하죠. 그럼 작성하는 시기, 또 상대방, 그죠? 거기다가 보존 연수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자,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는데 이제 작성하고 나서 서명 및 날인하고 쌍방 교부하고 5년 보관하죠.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4종의 서식이 있는데 작성하고 나면 역시 서명 및 날인하고 쌍방 교부하고 3년 보관해요. 그게 중개 완성됐을 때 이제 작성하는 서류고, 우리가 그러면 중개 완성되면 왜 계약금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예치하는 제도 있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행보자를 하는데 그 예치 명의자를 꼭 외우셔야 돼. 암기 표현은 아마 중원, 보신, 채공, 전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이제 조금 외워져요. 처음에는 암기하는 방법이 너무 낯선데 이렇게 해서 외워질까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제 외우는 데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돼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단원입니다. 131페이지 7절이죠.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개 활동하다가
고객들한테 손해가 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배상할 수가 없죠.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보증제도예요. 그럼 여기는 조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손해배상 성립 요건이에요. 우리 책에는 지금 1번 단락에 개혁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 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란 개념보다는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야. 이렇게 손해가 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르게 손해가 나면요. 그 배상할 의미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이제 고객들을 딱 불러다가 이 소장님이 고스톱 쳐가지고 1억 땄어. 손해가 났죠? 그럼 보증기관에서 배상할까요? 절대 안 하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손해가 나야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배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보증 설정하는데 파트가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두 문제 나온 적도 꽤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봅니다. 이제 개혁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성격인데 과실 책임되어 있죠. 성립 요건이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과실 책임이란 뜻 자체는 개공한테 잘못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첫 번째 줄에 그 다음표 한번 보세요. 조문이니까. 자, 개혁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중개행위를 했습니까? 개공이에요, 개공이. 무슨 행위 했다고요? 중개행위. 그러면 중개행위일 때만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했으니까 뭐예요? 과실 책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민법 공부하다 보면 중과실, 그 중대한 과실, 경과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어떤 과실입니까? 모든 과실이에요. 중과실, 경과실 합쳐서 모든 과실이고.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무과실 책임도 있는데 무과실 책임이 역시 두 가지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법제 15조에서 했어요. 복습하는 겸해서 다음표 한번 보세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군상이라고 본다 되어 있죠. 직원 잘못이 내 잘못이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사무소 타인 제공 책임. 역시 또한 동법 30조 2항 되어 있는데 다음표 보세요. 개혁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개공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무소를 제공했어. 근데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 이 다른 사람도 무슨 행위해야 돼? 중개행위죠. 중개행위. 그럼 이 다른 사람이 사무소 빌려가지고 하우스 열었어. 막 포카 치고 막 카지노 하고. 그럼 우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중개행위를 했을 때만 이제 손해가 이제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용인의 업무상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업무상의가 뭐예요? 네, 중개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다 어떤 실제 업무를 했을 때 중개행위를 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중개행위. 물론 이 중개행위를 굉장히 넓게 본다는 판례도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판례 자체를 그렇게 많이 출제를 안 하니까. 이제 그 정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요. 체계를 하나 넘어가 보시면. 자, 쌍갈로 이번에 업무보증기관의 배상이 범위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132페이지는 제일 밑에 판례 보이죠? 자, 판례 체크합니다. 1번. 자,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개혁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판단하는 게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돼 있죠. 그럼 시험은 간단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우리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시험에는 늘 틀린 지문이 주관적 판단 이렇게 나와요. 주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
자, 그 다음 2번 판례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2번 판례 두 번째 줄 가운데 따라서부터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수 및 취득 알선. 우리 지금 겸업 중에서 경매 부동산 업무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중개인은요, 경매 부동산에 관한 업무도 전부 다 뭐에 속한다? 중개인에 속한다. 그럼 경매 업무하다가 사고 쳐도 어때요? 다 배상하라. 그 다음 3번 판례는요,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 중동지급에 관여한 개업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 보이죠. 우리 지난번에 왜 고용일 할 때 제가 이제 판례 설명할 때 직원이 돈 들고 튀었다 했잖아요. 그 횡령이죠. 그럼 개공이 돈 들고 튀었어.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배상해야 되죠. 그러면 횡령도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중개인에 속한다 하는 판례. 자, 마지막 4번 판례는 자세히 안 보셨대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1, 2, 3번 판례가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판례 문제는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땡큐예요. 왜? 판례는 시험에 낼 때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보세요. 중개인은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X잖아요. 또 실제 중개인은 경매 업무는 실제 포함되지 않는다 X잖아요. 계약금 등을 횡령한 것은 중개인이 아니다 X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내요. 그럼 판례는 하나 딱 익혀놓고 이게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제목하고 쌍괄호 3번에 인하여라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학문상 표현이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빼버리세요. 빼고 134페이지 갑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이 조문에서 어떤 손해를 배상합니까 했죠. 우리는 어때요?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 이것도 답으로 몇 번이나 출제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손해가 재산상 손해 말고 다른 손해가 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금전적 손해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때요? 손해가 나야 배상한다는 뜻인데 금전적 손해 말고 다른 손해가 뭐 있어요? 정신적 손해가 있잖아, 사람은. 그거 몇 번이나 출제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정신적 손해 이래니까 수험생이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야. 두 번째는요, 비재산적 손해 이래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보세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럼 재산상 손해가 아닌 경우는 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없으며 민법 규정에 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는 사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요, 비재산상 손해를 다 배상해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오로지 뭐만? 재산상 손해만 이제 배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또 하나가요. 개업공사는 비재산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배상한다니까요. 어디서? 민법에서 배상한다고. 그럼 조금 더 바꿔서 보세요. 개업공사는 비재산적 손해까지도 공사법에 의해서 배상해야 된다. 이건 X지. 무슨 말 알죠? 그럼 이건 핵심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 그럼 재산상 손해든 비재산적 손해든 전부 다 배상하는데 재산상 손해만 어때요? 중개사법 따라서 배상하는 거고 비재산 손해는 민법으로 배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단락에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시효라 되어 있는데요. 이 소멸시효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3년만 기억하시면 돼. 민법이나 상법이 똑같아요. 옛날에 상법이 2년짜리였는데 이제 3년으로 개정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민법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세요? 금전적 손해, 채권 소멸시효 있죠. 그럼 금전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하면요? 두 개잖아.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불법 행위 한 날부터는 10년인데 그게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란 게 사실 중개인이 자체를 개공이 하잖아요. 그럼 이미 손해를 끼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게 3년이에요. 자, 우리가 상법에 따라서요, 그 상법 보험편에 가보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증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날짜가 어찌 됩니까? 하면요, 3년 보시면 돼요. 3년. 똑같이 3년. 1번, 2번 나왔는데 1번은 민법이고 2번은 상법인데 다 3년이에요. 3년.
근데 요즘은 또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한 번씩 내고 중개사법 잘 안 내더라고. 자, 요게 이제 손해배상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이렇게 손해가 나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앞에 이제 배웠던 판례 세 가지까지 묶으면 이거 가지고도 한 문제 많이 냈어요. 한 문제를.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뭡니까? 이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135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돼 있죠. 자, 업무 보증 설정은 보세요. 첫 번째는 시기인데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 보증 설정 언제 해요? 하고 이제 설명드린 게 등록 절차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지난번에 인장 등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업무개시 전인가 들어봤죠?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업무개시 전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얘예요. 보증 설정. 두 번째가 인장 등록. 세 번째가 고용신고예요. 근데 인장 등록하고 고용신고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 설정은 절대 안 돼요. 얘는. 지금 무슨 말 알죠? 보증 설정은 오로지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등록한 후에 업무 개시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업무 개시 전이라는 표현만 조심하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있죠. 신고 시기 및 증명 서류. 서류는 중요하잖아요. 시기가 중요해요. 개설 등록한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업무 개시하기는 이제 신고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디귿 가봅니다. 디귿.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 실제는 왜 이제 설치 요건을 다 갖춰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 전이에요. 그러면 시기가 다르네요. 근데 이건 절차상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잘 익히시면 돼요.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 보세요. 등록 신청하고 등록 통지 받으면 보증 설정을 해야 등록증 준댔잖아요. 근데 분사무소는 보증 설정도 하고 실무 계획도 받고 사무소도 가지고 다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하라 돼 있는데 사실 이 지문은 거의 잘 안 내는 지문이긴 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얘는 엄청 작용했어요. 업무 개시 전 요건. 그럼 보증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신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당연히 등록관청에. 근데 그 위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신고의 생략. 자, 신고의 생략을 제가 여기다 다 써놨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나 변경 신고할 때나 재설정 신고할 때나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 할 때는요. 보증 설정을 했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러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면 우리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면 왜 보험 설계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통보를 해줘요. 서비스로. 저도 예전에 중개사무소 할 때 보증 설정을 했더니 협회 이제 지회장님이 등록관청에 구청 가가지고 다 신고하고 왔다더라고. 저는 이거 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모든 신고가 어때요?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업무 보증 설정 방법 되어 있는데 방법은 세 가지예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시면 돼요. 공탁.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게요. 종류를 가지고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럼 모든 계공들은 자기가 좋은 거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 형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요. 이게 보증 설정이죠. 보험 설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험이란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건 보험이 아니에요. 보증이에요. 우리나라 실제 이제 보증보험 회사가 하나밖에 없죠. 서울보증보험.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건요. 내가 보험 가입이 아니고 보증을 설정했다 보시면 돼. 그럼 나를 보증 쓴 사람이라는 얘기죠.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협회 공제 가입했다면요. 공제를 실제 가입했을 때 협회가 내가 손해 끼치면 옆에 보증을 써준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실 게 내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아주고 나한테 받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알죠? 근데 공탁은 어때요? 아예 내 돈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다가 내가 이제 2억 이렇게 예치를 해놨어.
그럼 나도 손해나면 어때요? 그 공탁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도는 그렇는데 이걸 가지고 뭐 상세하게 설명 같은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시험에는. 그럼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마시면 돼. 그럼 보세요. 법인임개업공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공제 가입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 알죠? 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건 아셔야 돼.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게요. 대부분 지문 읽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를 이제 까먹는 수가 있어. 자, 개업공사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실제 등록 후에 업무 개시 전에 하면요. 그래, 업무 개시 전이지. 보증보험 가입해야 된다. 그래, 보험 가입해야지. 공제나 공탁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업무 개시 전에만 딱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뒤에는 틀렸다는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쉬운데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는 어려운 지문이다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면요. 나중에 이제 요거 재설정해야 되는 이제 신고시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뒤에 금액 볼게요. 업무보증 설정 금액은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지문이에요. 숫자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법인인 개공은 얼마예요? 4억이죠? 근데 4억 원 이상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을 추가 설정돼 있잖아요. 이거 분사무소면 2억씩 추가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사무소 실제 금액에다가. 그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분사무소를 3개 뒀습니다. 그럼 전체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10억이죠.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6억 찍고 틀리고 와요. 이게 4억이 또 생각이 안 나. 왜? 문제를 딱 보면요. 분사무소를 3개 둔 경우에는 보증 설정 금액이 6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3위는 6, 딱 맞네. 플러스 4억이 생각 안 난다니까. 실제 문제 풀러 가보면요. 왜 틀렸는지 모를 만큼 이게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이제 이게 몇 번씩 내는 이유가 수험생들이 이러니까 잘 틀리더라 이거야. 착각해서. 그래서 항상 주된 사무소가 4억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본 사무소를요. 1개도 냈고 3개도 냈고 4개도 냈고 막 숫자 바꿔가지고 계속 내는데 아직 2개는 안 냈어요. 이번에 내면 2개 하면 5개 나올 차례인데. 뭐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저도 언제 이런 건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놓는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밑에 거기요. 디귿의 제목 바꿉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지어버리고요. 거기다가 특수법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법이 개정된 거를 지금 고치지 않아서 그러는데 원래 여기요. 지역농협동조합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3년 전에 개정해가지고요. 모든 특수법인들은 중개할 때 얼마? 2천만 원 이상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원래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2배로 올랐거든요. 숫자가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개정돼서 바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숫자는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럼 개인은 얼마요? 2억 원. 밑에 있죠? 개인은 2억 원. 그럼 실제 법인은 4억 원.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래 되는 거죠. 2천만 원. 자, 요게 이제 업무보증 설정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보증을 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에 신고했잖아요.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증보험회사가 혜택이 별로 없어. 공제로 바꾸고 싶죠. 그게 그 다음에 업무보증의 변경이에요. 그럼 업무보증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요.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뭐 얘는 틀린 지문이 늘 똑같은 게 나와요. 이미 설정한 보증이 만료된 후에라고 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보증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고 나서 재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공백이 생기죠. 항상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중복돼서
공백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요. 기간 만료일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공탁은 기간이 있어 없어요? 법원에 돈 맡겨놨으니까 내가 그냥 맡겨놓은 기간이 계속 보증기간이죠.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대부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1년 단위로. 그럼 1년 단위로 하니까 이제 매달 그러면 보험료 냅니까? 맞아요. 근데 매달 보험료 내기가 이제 상거로우니까 1년치를 보통 한꺼번에 내는데 1년치 한꺼번에 내면 또 할인 좀 해줘요. 그럼 1년 뒤에 재설정해야 되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거기 기간이 만료됐을 때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수의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돼 있죠. 마지막 날까지는 무조건 재설정해야 돼. 근데 이거는 보세요. 만료일까지인데 이건 또 어떻게 바꿉니까? 하면요. 15일 이내에 이래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바꾸는 패턴이요. 30년째 똑같아요. 늘. 근데 이제 어디가 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지. 이걸 고칠지, 이걸 고칠지. 아니면 다 틀리게 만들어 놓고 옳은 거 하나 줄지. 그죠? 모르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쌍갈로 3번 갑니다. 손해배상금에 지급 청구돼 있는데, 그 지급 청구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책을 앞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135페이지에 박스 위에 동그라미 디귿 한번 보세요. 공탁기간이 우리나라는 법원에 있는데 공탁기간에 공탁했잖아요. 근데 공탁기간에 그럼 돈을 내가 만약에 2억을 공탁했는데 나중에 중개업을 안 해 폐업했어요. 그럼 돌려받겠죠. 일정 기간 동안 돌려받지 못해요. 거기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개업공사가 폐업 사망한 경우는 몇 년간? 3년간 공탁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 그죠? 3년간.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같이 배우면 좋은데, 보세요. 방금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험의 제도하고 비슷했죠. 그럼 보험제도하고 비슷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3년이죠. 공탁금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게 뒤에 이 사람이 폐업하고 난 뒤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면 손해배상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회수할 수 없게 한다고. 3년간요, 3년간. 근데 이건요, 예시문이거든? 폐업 또는 사망이잖아요. 우리나라 법률 중에요, 사망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잖아. 너는 죽어도 3년 못 찾아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서 낸다 보죠. 그럼 개업공사가 자,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 못 한다니까, 3년 동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이제 예전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 자, 공탁에서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죽어도 3년 못 찬다니까. 어떤 경우도 3년 동안 회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공탁을 하고 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개 행위를 했는데, 손해가 이때 나타난 거죠. 뒤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공탁금을 줘야 돼요? 보증보험금, 보험금을 줘야 돼? 공탁금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요, 그림 보면 수험생들이 누구나 다 맞춰요. 글로 써놓으면 이제 이 골치 아픈 거야. 중개 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과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보증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죠?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 보증기간이 배상해야 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이거든. 그럼 뭐 했을 때요? 중개행위 했을 때 보증기간이 배상해야 돼. 그래서 3년 동안 어때요? 절대 회수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중개했을 때 사고가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년이란 거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36페이지에 제일 밑에 쌍갈로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관련 사항에 설명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이것만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 보세요. 중개가 완성되면 우리 쌍방교부 서면, 거기서 말하는 쌍방은 거래당사니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죠. 양쪽에 다 나눠주는 서류가 3가지예요. 옛날에 이거 4가지였는데 하나 없어졌어요. 얘도 이제 단독으로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배운 거단 말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거래계약서 나눠줘야 되죠. 또 확인설명서.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보증관계증서사본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중개 완성되면 실질적으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있죠. 보험증권이나 왜 공제증권 있잖아요. 그거 딱 끼워가지고 어때요? 석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회의한 거 보세요.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고 교부하죠.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잖아요. 근데 보증관계증서는 사본이잖아, 사본. 그러니까 설명하고 교부하면 돼요. 설명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보험 설계사가 중요한 부분 약관을 읽어주죠. 근데 읽어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요즘은 뭐 보험 설계사도 잘 없고 왜 전화로 실제 어때요? ARS로 이제 보험 가입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면 ARS 나오는 그 이제 안내원이요. 엄청 초같이 그냥 막 이게 읽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중요 사항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증 증서에 보면 이게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따로 어때요? 설명까지 하고 교부하는 거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 3가지. 그게 보장 금액, 보증 기간 및 소재지, 보장 기간입니다. 근데 이건요, 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내진 않아요. 그럼 보세요.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 금액, 보증 기간 및 소재지,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증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래내거든요. 그럼 설명하는 항목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럼 얼마를 어디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죠. 나는 지금 2억에 가입돼 있고 실제 서울에 가시면 이제 보험회사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2028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부하는 거죠. 자, 요 내용들 설명하고 교부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6페이지 쌍가로 3번 한 가보세요.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2가지 조심하시면 돼.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보세요. 개혁공사가 이제 어린이한테 손해 끼쳤죠. 그럼 배상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 어린이 와가지고 이제 사무소 발칵 뒤집죠. 그럼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면요. 보증기관에서 받아야 되니까 손해배상 합의서를 써주든가, 이 개공이 써주는 거예요. 개공이 또 안 써줘요. 그럼 뭐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송하면 뭐 받아요? 판결서나 각종 조서를 받아요. 이 서류가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자 중개사법에서는요. 서류를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지문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감은 잡으셔야 돼. 그럼 어린이들은 판결서 같은 걸 들고 어디 가요? 보증기관에서 직접 청구한다고 단독으로. 그럼 청구하면 보증관은 즉시 보험금을 지급해요. 서류 심사만 하고 바로 지급해요. 왜? 지금 어린이들이 길거리 나앉잖아 지금. 매수인 같은 사람이나 임차인 같은 사람들은 보증금 날리고 나면 어때요? 길에 나앉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니까 보증기관은요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해줘요. 근데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할까요? 보증 한도 내에서만.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죠.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이죠. 근데 손해가 3억 난 거야. 그럼 3억 나면 보증 기간은 얼마 줘요? 2억만 주지. 그럼 이게 이제 2억을 뭐라 하냐면요.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점은 뭐라 낼까요? 전 손해액을 배상한다 나오거든요. 그럼 보증 기관이 책임지는 거는요. 전 손해액이 아니고 어때요? 보증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그럼 만약에 3억 손해 났는데
보증기간이 2억 주니까 1억을 못 받았죠.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당연히 개공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보증 한도가 초과되는 거는요, 개공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개공은 어때요? 전 손해를 배상하라 되어 있죠. 개공은 책임 범위가 달라요. 전 손해이고 보증기간은 보증 한도 내에서. 그럼 개공이 보증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는 지문도 엄청 많이 냈어요. 이거는 사례 문제도 몇 번 냈고, 그죠? 요런 이제 요 두 가지의 내용. 실제 이게 보증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요, 이거 두 개 조심하면 돼. 이 절차는 아예 안 나온다 보면 돼. 마지막 하나를 조심할 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했죠? 손해배상하고 나면 내가 계속 중개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재설정을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요, 15일이에요. 이게 날짜가 15일. 근데 앞에서 잠깐 제하고 설명한 거 볼게요.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을 했다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설정했죠. 그 언제까지? 만료일까지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하셨잖아요. 그럼 자동차 보험 아무 사고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꼭 마지막 날 가입하잖아요. 그 만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배상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보험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계속 사고를 쳐도 보험금 지급하는데, 우리는 보증제도로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순간요, 모든 이 보증계약은 해지예요. 자동 해지됩니다. 자동 해지. 그럼 내가 2억 가입했다가 3천만 원 물어줬어. 그래도 어때요? 해지예요. 왜? 이건 보험제도가 아니고 보증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보증 쓴 사람이 그러면 2억 가입했다고 해서 3천만 원 손해인데 3천만 원 물어주고 2억 손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해지가 되니까 뭘 해야지 중개받을 수 있다?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날짜가 어때요? 15일이에요. 그럼 아무 사고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하시면 되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 나오죠. 그러면 실제 손해배상을 한 경우로 나오면 며칠까지? 15일이나 하시면 돼요. 15일. 근데 이 15일을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쪽에다가 숫자를 자꾸 끼워요. 그 내용들. 자, 이제 마지막 조문 137페이지 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재설정하고 중개하더라도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증은 실제 개공한테 받으러 와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개공한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돈 받으러 온다가 뭐예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되죠. 근데 6번 단락 보면 쌍갈로 1번에 보증기관의 구상권, 2번에 개업공사의 구상권, 또 3번은 고용인의 구상권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요, 나중에 심지어 이제 고용인의 문제에서 더 잘 나오는 파트인데, 이래 볼게요. 우리 개공이 밑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고용인 있어요. 그럼 개공이 중개할 때 뭐가 있겠어요? 보증기간이 있겠죠. 근데 이 고용인이요, 우리 의뢰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사고를 쳤어.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에도 개공 책임이니까 당연히 보증기간이 어때요? 손해배상금 지급합니다. 그럼 보증기간이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 보증기간은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할까요? 개공한테요. 이게 보통 이제 개공갑, 소공을, 보증기간, 실제 병, 의뢰인 정 이래 나오거든요. 실제 사례 문제는. 그러면 개업공사 갑이 고용인 을을 고용하고 보증기간 병에 가입돼 있고, 이게 을이란 사람이 정의 의뢰인에게 손을 끼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이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병은 정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지문이 병은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을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버린다니까. 을한테 구상권이 안 돼요. 그럼 처음엔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개공이 물어줘야 되죠. 그 내 잘못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요? 역시 다시 이제 이제 을한테 어때요? 구상권 행사. 이게 이제 차례대로 구상권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용인도 옆에 불법 행위하는 놈한테 당했어. 지도.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하는 사람이.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무가 있으면 누구한테요?
무한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단원이에요. 근데 이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나오고요. 보증기관이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 여기서 나와요. 두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내용은 아시겠죠? 원래는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이 어때요? 마지막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대부분 개공한테 이제 구상권 행사하면 개공이 고용인 잡으러 가면 없어. 이 불법행위 한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니까. 개공이 이제 주고 나는 거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직원들 고용할 때 조심하긴 해야 돼요. 자, 7번 단락 보면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재가 있는데, 요거 위반했죠. 그 두 번째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아니구나.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볍죠. 왜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건 과태료가 가벼운데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어요. 거래계약서나 확인서면서 이거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건 업무증지야. 자, 쌍방교부서면이 실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처벌이 달라요. 왜? 거래계약서나 확인서면서 잘못 적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중요 서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위반하면 이건 업무증지인데 보증관계 정서사본, 즉 복사본 하나 안 나눠줬다고 해서 이제 업무증지 하지 않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자,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보증 설정인데 이 보증 설정은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 상황 꼭 나오는데 두 문제, 세 문제 나온 적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설명 들으면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파트이긴 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 짜증 엄청 내요. 왜냐하면 아예 사례 문제 내거나 지문이 하나에 보통 석 줄 아니면 넉 줄이에요. 이 문제는. 왜 앞에 서두가 이제 아주 길어지거든요. 보세요. 개업공사가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 설정을 하고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뒤에 문구가 이제 진짜인데 1번, 2번, 3번 읽다 보면 막 짜증나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자, 그 다음 138페이지 넘어와서 제 8절입니다. 이제 검증이 돼 있는데. 자, 10분 쉬었다가요. 검증이 가죠.